아틀란티스. 전설이 된 철학자의 꿈. 플라톤은 왜 그 이야기를 썼는가? 제1막. 어느 노인의 기억. 기원전 360년경 지중해의 따스한 햇살이 아테네의 돌계단을 데우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아카데미아의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 한 노인이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플라톤. 당시 그의 나이는 7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스승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고 숨을 거두는 장면을 눈앞에서 지켜본 그 플라톤이었습니다. 평생을 진리와 정의를 찾아 헤매며 살아온 그야말로 한 시대의 지성이었죠. 그런데 그날 그는 철학 논문이 아닌 전혀 다른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아니 정확히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시절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를 글로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옛날 옛적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 대서양 한가운데에 거대한 섬이 있었다. 그 이름은 아틀란티스. 글을 쓰는 플라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멀리 아테네의 지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도시, 저 사람들, 지금 이 시대는 과연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그 물음이 붓을 다시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제2막. 솔론이 이집트에서 들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계를 더 뒤로 돌려야 합니다. 플라톤보다 약 200년 전 아테네 최고의 정치가이자 시인이었던 솔론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솔론은 기원전 594년 아테네의 개혁을 이끌어 노예제를 폐지하고 법 앞에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세운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이집트를 여행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문명의 어머니라 불릴 만큼 오래된 지식과 기록을 가진 나라였지요. 솔론이 사이스라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신관들은 그를 매우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네이트 여신의 신전을 지키던 늙은 신관 하나가 솔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솔론이여, 그대 그리스인들은 아직 어린 민족이요. 그대들의 역사는 기껏해야 수백 년이지만 우리 이집트의 기록은 수만 년을 거슬러 올라가지요. 그대들이 아직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 신관은 천천히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낡은 상형 문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약 9,000년 전 이 지중해 세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 헤라클레스의 기둥, 즉 지금의 지브롤터 해협 건너편에 거대한 대륙만한 섬이 있었지요. 그 섬의 이름이 아틀란티스요. 솔론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신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놀라운 문명을 꽃피웠어. 황금과 은으로 뒤덮인 신전, 완벽하게 설계된 도시, 강력한 해군. 그들은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고자 했어. 그리고 아테네를 공격했지요. 그 말에 솔론의 눈이 빛났습니다. 아테네가 맞섰어. 홀로 다른 나라들이 모두 겁에 질려 무릎을 꿇을 때 아테네만이 용감하게 아틀란티스에 맞서 싸워 승리했어. 그런데 그 후 단 하루 만에, 단 하룻밤과 하루 동안의 지진과 홍수가 몰아치며 아틀란티스는 바다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신관이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 올리며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집트의 기록에 남아있는 이야기요. 그대의 조상들은 영웅이었지만 정작 그 사실을 잊어버렸구려. 솔론은 그 이야기를 아테네로 가져왔고 그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플라톤의 할아버지 크리티아스에게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플라톤에게까지. 제3막. 두 편의 대화록,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 플라톤은 이 이야기를 두 편의 철학 대화록에 담았습니다. 하나는 티마이오스, 다른 하나는 크리티아스입니다. 대화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친구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먼저 운을 뗍니다. 어제 우리가 이상적인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실제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예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자 크리티아스라는 인물이 말합니다. 마침 딱 맞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증조할아버지이신 솔론께서 이집트에서 들어오신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아틀란티스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플라톤이 그린 아틀란티스는 놀랍도록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전설처럼 막연하게 크고 아름다운 섬이 있었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섬의 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와 소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크다는 말이니 실로 대륙에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도시의 구조도 정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수도 중심에는 포세이돈 신전이 있었고 그 주위를 동심원 모양의 운하들이 감쌌습니다. 땅의 고리와 물의 고리가 번갈아가며 도시를 둘러쌌는데 운하의 너비와 깊이까지 수치로 기록했습니다. 도시 외벽은 청동으로, 그 안쪽 벽은 주석으로, 가장 안쪽의 왕궁담은 오레이칼코스라 불리는 신비의 금속으로 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철학적 비유치고는 너무 세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플라톤, 이건 진짜 이야기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제3막, 아틀란티스는 어떤 나라였는가?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왜냐하면 이 묘사 속에 플라톤이 이 이야기를 쓴 진짜 이유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아틀란티스는 거의 낙원이었습니다. 이 섬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클레이토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여 만들어준 나라였습니다. 포세이돈은 직접 섬의 중심을 설계했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5쌍의 쌍둥이 아들들이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이 아틀라스였고 나라 이름 아틀란티스는 바로 이 아틀라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아틀란티스에는 온갖 금속과 보석이 넘쳤습니다. 황금, 은, 상아, 코끼리를 비롯한 온갖 동물들이 뛰놀았고 기후는 온화하여 1년 내내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초기의 아틀란티스인들은 정직하고 검소했습니다. 재물을 탐하지 않았고 이웃을 존중했으며 신들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덕을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들에게 황금은 장신구일 뿐이었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런 정신 위에서 강력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10명의 왕이 각자의 구역을 다스리되 5년마다 한 번씩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신성한 황소를 사냥하여 제물로 바치고 포세이돈에게 맹세하며 법을 준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법의 내용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왕들은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누가 왕위에서 쫓겨나더라도 다른 왕들은 무력으로 그를 돕지 않는다. 평화와 절제, 그것이 아틀란티스의 원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자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피가 흐르던 아틀란티스의 왕들에게 점점 인간적인 욕망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번영이 계속되자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충분한데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덕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검소함보다 사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권력을 향한 욕망이 폭발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왕들은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대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이집트까지 유럽 깊숙이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는 이 광경을 보고 진노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씁니다. 제우스는 모든 신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다. 아틀란티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려 했다. 그리고 이 문장 다음에 크리티아스 편은 갑자기 끊깁니다.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마치 플라톤이 의도적으로 결말을 열어둔 것처럼 혹은 손이 미처 그곳까지 닿지 못한 것처럼. 하지만 티마이오스 편에서 결말은 이미 말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아틀란티스는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고. 제오막, 과연 실제로 존재했을까?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다뤄볼 시간입니다. 아틀란티스, 그것은 진짜 있었던 곳일까요? 플라톤이 이 이야기를 쓴 이후 2400년 동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지구 곳곳을 뒤졌습니다. 아틀란티스를 찾겠다는 탐험가와 학자들은 지금까지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지목한 장소만 해도 수십 곳이 됩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는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입니다. 산토리니는 지금도 그 특유의 흰 건물과 파란 지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중 하나로 꼽히지만 사실 그 섬의 진짜 역사는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기원전 1600년경 지금의 산토리니 섬 자리에는 테라라고 불리는 화산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 미노아 문명이라 불리는 놀라운 청동기 문화가 꽃피고 있었습니다. 미노아인들은 바다를 지배하는 강력한 해양 민족이었고 이미 수세식 화장실과 닫힌 건물을 가진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600년 무렵 테라 화산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 중 하나를 일으켰습니다. 섬의 중심부가 무너지며 바다로 꺼져들었고 엄청난 해일이 크레타 섬을 강타하여 미노아 문명은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지금 산토리니의 그 특유의 초승달 모양은 바로 그때 생긴 화산 분화구의 흔적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아틀란티스 전설의 실제 역사적 뿌리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강력한 해양 문명이 화산 폭발로 갑자기 사라진 것, 이것이 이집트를 통해 전해지다가 플라톤에게까지 닿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사라진 때를 9000년 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테라 화산 폭발은 기원전 1600년경이니 플라톤 당시로부터 약 1200년 전의 일입니다. 9000년과 1200년은 너무 차이가 큽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집트의 신관이 솔론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숫자를 10배로 잘못 읽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집트 숫자 표기에서 900을 9000으로 120을 1200으로 잘못 읽었다면 이야기가 맞아떨어집니다. 또 다른 후보지로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해안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미국과 스페인 연구팀이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스페인 도나냐 국립공원 근처의 습지에서 동심원 모양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해 세상을 흥분시켰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서쪽의 아조레스 제도나 카나리아 제도가 아틀란티스의 흔적이라는 주장도 있고 심지어 아메리카 대륙이 아틀란티스라는 주장도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왔을 때 유럽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드디어 아틀란티스를 찾았다였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틀란티스의 물리적 증거는 아직 발견된 바 없다. 제6막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론. 아틀란티스를 처음부터 허구로 본 인물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플라톤의 직속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 20년 가까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플라톤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였지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틀란티스를 만든 자가 그것을 없애버렸다.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틀란티스를 플라톤이 철학적 목적을 위해 창조한 이야기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한 섬을 기록한 역사가 아니라 플라톤 자신이 의도적으로 구성한 우화라는 것이지요. 스승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서 들은 제자가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철학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대립했습니다. 플라톤이 이상적인 세계, 즉 형상의 세계를 더 진실되다고 보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세계에 더 주목했습니다. 그 성향의 차이가 아틀란티스를 보는 시각에도 드러납니다. 플라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진리를 보라. 아리스토텔레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먼저 따져보라. 두 거인의 시각 차이는 2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논쟁의 뿌리입니다. 제7막 플라톤의 진짜 의도.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설령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든 존재하지 않았든 플라톤은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기원전 4세기 아테네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 아테네는 그리스 최강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아내고 그리스 세계의 맹주로 군림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지고 소크라테스와 페리클레스 같은 위인들이 활보하던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젊은 시절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30년 전쟁에서 패배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주정의 혼란 속에서 아테네 시민들은 바로 그 민주적 투표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플라톤에게 그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였습니다. 플라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한때 그렇게 위대했던 아테네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물었습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는 왜 반드시 타락하고 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틀란티스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를 통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틀란티스는 이상적인 나라였습니다. 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현명한 왕들이 다스렸고 백성들은 덕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거듭되면서
인간적인 욕망이 신적인 덕성을 압도했습니다. 탐욕, 권력욕, 사치.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아테네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모든 나라, 모든 문명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대비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틀란티스 앞에 홀로 맞선 아테네였습니다. 플라톤이 그린 이야기 속의 고대 아테네는 지금의 아테네와 달랐습니다. 그 시절 아테네는 검소하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사치를 멀리하고 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로 그 아테네가 거대한 아틀란티스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플라톤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힘은 물질적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내면의 덕에서 나옵니다. 나라가 크고 부유해도 그 안의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부패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작고 소박해도 덕스러운 나라는 가장 강력한 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플라톤이 아틀란티스를 빌려하려 했던 말이었습니다. 제8막 이상 국가의 거울.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저작 국가론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국가론에서 플라톤은 이상적인 나라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나라는 지혜로운 철학자가 다스려야 하고 각자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의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국가론에서 플라톤이 설계한 이상 국가와 아틀란티스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처음에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의 이상 국가와 닮아 있습니다. 현명한 왕들, 절제된 백성, 공동의 법. 그러나 아틀란티스는 결국 그 이상에서 멀어졌고 그 결과 멸망했습니다. 반면 플라톤이 묘사한 고대 아테네는 비록 작고 단순했지만 그 이상에 가까웠고 그래서 아틀란티스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국가론에 살아있는 예시입니다. 내가 말한 이상 국가가 실제로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 플라톤은 이 질문에 아틀란티스로 대답한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티마이오스에서 시작되는데 이 대화록이 시작되기 직전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상 국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마치 정지해 있는 아름다운 동물 그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동물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즉, 국가론의 이상 국가를 실제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로 보여달라는 것이 아틀란티스 이야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의 철학이 역사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제9막 아틀란티스가 남긴 파장. 플라톤이 아틀란티스를 세상에 내놓은 이후 이 이야기는 인류 문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아틀란티스가 성경의 노아의 홍수와 연결되어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대홍수로 사라진 문명이 바로 아틀란티스라는 것이었지요. 15세기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인들은 새로운 땅을 발견할 때마다 아틀란티스를 떠올렸습니다. 1627년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새로운 아틀란티스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에서 아틀란티스는 과학과 이성이 꼽힌 이상 사회로 그려집니다. 베이컨의 아틀란티스는 실은 그가 꿈꾸던 미래 문명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과학 연구기관이 있고 자연의 비밀을 탐구하며 인간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그런 사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과학 아카데미와 연구소의 원형적 비전이었습니다. 19세기에는 아틀란티스 열풍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1882년 미국의 정치인 이그나티우스 도넬리가 쓴 아틀란티스 대홍수 이전의 세계라는 책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도넬리는 아틀란티스가 모든 고대 문명의 어머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 마야, 아스텍의 문명이 모두 아틀란티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었죠. 물론 학문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 책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20세기 들어서는 신비주의 운동에서 아틀란티스를 영적 각성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이 텔레파시와 수정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틀란티스는 영화, 소설, 게임, 만화의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아틀란티스, 수많은 판타지 소설, 비디오 게임, 플라톤이 쓴 두 편의 미완성 대화록이 2400년에 걸쳐 이렇게 거대한 문화적 유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10막 우리에게 남은 이야기.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틀란티스는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이 질문에 지금의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답해야 솔직한 것입니다. 바닷속 어딘가에 잠겨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플라톤의 창작인지 아직도 인류는 그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것은 섬의 좌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가 이 이야기를 통해 2400년 전에 던진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풍요로움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처음에는 덕스럽고 검소하던 사람이 부와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아틀란티스인들은 처음에 신의 혈통이었습니다. 고귀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지나며 그 안의 신적인 부분은 희미해지고 인간적인 욕망이 자라났습니다. 더 갖고 싶었습니다. 더 지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바닷속으로의 소멸이었습니다. 플라톤은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보면 우리 각자의 삶에도 아틀란티스가 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의 순수한 열정이 어느새 이익계산으로 바뀌었을 때, 처음 사랑을 할 때의 그 가슴 떨리는 마음이 습관으로 굳어버렸을 때,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감사함이 당연함으로 변했을 때, 우리 안의 아틀란티스는 그렇게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플라톤은 이 이야기를 왜 썼을까? 그것은 결국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타락하지 말라는 경고, 그리고 처음의 그 마음, 처음의 그 덕으로 돌아오라는 초대. 아틀란티스가 실제였든 허구였든 이 이야기는 인류에게 하나의 거울을 내밀었습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누구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한번 그 거울 앞에 서볼 일입니다. 지금 내 안의 아틀란티스는 황금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까? 플라톤은 그 질문을 2400년 전에 던졌고 그 질문은 오늘도 여전히 파도처럼 우리 앞에 밀려옵니다.